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팟캐스트계 동네 책방 맞나? 동네 서점. 네, 금책방 만들고 있는 붉은 PD입니다. 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 제이입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요즘 뭐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뭐 음악 이야기까지 하네요 이제. 네,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방문 얘기까지 하면 이제 다 완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다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멜론에 들어가서 지금 제일 많이 듣는 곡 이런 거 검색을 하면 전 아이유로 다 도배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일주일 아이유, 1개월 해도 아이유, 3개월 해도 아이유면 제가 보기엔 저는 현재 1월 14일부터 4월 14일 기준 아이유를 제일 많이 듣고 있고요. 이러면 우리들 이야기하는 게 거의 같은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그다음 또 있어요. 그다음 그래도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2위. 야 대박. 2위에 레인송이 있습니다. 레인송이 뭐죠? 레인송. 여러분 아시나요 레인송? 레인송이 뭐야? 미나리에서 한예리 씨가 부른 곡입니다. 네, 저 미나리 여운이 아주 강해서 이게 다행이고 3위 아이유,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아이유. 3개월 동안에 제가 멜론에서 제일 많이 들은 노래에서 1위부터 10위에 아이유 곡이 8곡이네요. 지금 뭐 근데 우리 온 국민의 최소 4분의 1 정도는 그렇게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 5집이 너무 잘 나왔어요. 5집 맞나? 네. 5집 정규 5집 맞죠? 맞습니다. 네. 29에 20대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확실히 아이유는 이제 진짜 뮤지션의 반열에 진짜 저는 독보적인 뮤지션이 됐고. 저는 진짜 3월에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뭔데? 아이유 앨범. 표정이 너무 DC 때보다 밝아지신 거 아시죠? DC는 없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해됩니다. 네. 전 진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소녀시대와 동시대를 살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지난번에 이제 마블 얘기, DC 얘기 했으니까 나는 마블 유니버스와 함께 시작했다. 저도 얘기를 했지만 11년간 함께 한번 했었죠, 페이즈를. 근데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는 지금 아이유의 시대를 살고 있다. 20대를 아이유와 함께 보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표현이 진짜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세대가 같네요, 그리고. 살짝 그죠? 제가 위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겹칩니다. 인정.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진짜 제 요즘의 삶의 활력소 중에 하나예요. 슬플 땐 코인. 지금 뭐 문화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존재이시니까. 네. 좀 그러면서도 나이를 이렇게 자신의 서사를 나이로 풀면서 우리 모두의 나이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 서사를 만들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정말 아이유님의 30대, 40대, 50대가 너무 기다려져요. 이 나이라는 거를 하나로 긍정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냐면 다행인 게 뭐냐면 사실 제 나이 때 아저씨들이 아이유 찬양하면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전 친구죠. 그러니까 친구 같은 또래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묻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앨범에서 저는 이제 놀랐던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라일락이 일단 너무 좋은 게 아이유는 시티팝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대로. 이게 하여튼 대단하다 생각했고 봄 안녕 봄 들으면서 저는 놀랬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게 나얼이 준곡이고 나얼이 같이 프로듀서했구나 이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사실 저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이 특유의 어떤 발라드 넘버잖아요. 이런 게 근데 좀 약간 질리거든요. 걔네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유가 부르니까 전혀 또 다른 곡이 되네. 근데 너무 잘해. 진짜. 그러니까 못하는 장르가 뭔지. 저는 이렇게 곡을 내면 대체 다른 가수들은 어떻게 곡을 내고 듣는 사람들이 이제 장르를 이렇게 다 맛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마블 유니버스보다 더 대단하죠. 장르를 섞어버리니까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이와 나의 바다 대곡이죠. 저는 이거 듣고 오열했어요. 저 처음 듣고 이 곡은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전 잘 울어. 근데 저는 이거는 한국 가요 역사상 그러나로 시작한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노래. 그거 스케치북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전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자 서사를 뒤집는 행위죠. 전환으로 곡을 시작한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요. 네. 저는 저도 2위 넘버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권진아의 오. 앨범인데 거기 첫 번째 타이틀곡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네네.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굉장히 네네. 좋게 들었고 안테나 있고 약간 진짜 그 콘서트에서 할 만한 그런 곡이거든요. 근데 사실 권진아가 좀 안테나에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유희열의 어떤 특성상 요즘은 사실 또 다 그렇고 예능을 오가는 게 당연한 문법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음악에 그래도 잘 몰두하면서 자기 색깔을 되게 확장시킨 맞아. 안테나에서 그 있잖아요. 정승환, 권진아 다 있잖아요. 얘네들을 잘 키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 했더라고요. 권진아가. 다 그렇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지원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시도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사실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처음에 초창기에 권진아 씨가 딱 그 톤이 있죠. K-pop 스타 나오면서 그 있잖아요. 약간 트렌디한 느낌의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이건 대곡 같은 느낌이라서 의외의 포인트. 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냐면 그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갇히기 좀 쉽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김동률을 너무 좋아하지만 김동률이 이제 질렸어요. 이거 몇 번. 다 맨날 보면 내용도 다시 어떻게 해볼까 뭐 맨날 이런 내용이고. 근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네. 풀리는 마음이 있긴 왜냐면 하네요. 저는 이제 엄청난 팬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돼요. 그리고 본인도 다 이해할 거야. 듣진 않겠지만. 네. 너무 엄청난 팬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전람회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진짜 올드하죠. 그렇죠. 그 약간 그 정도면 좀 있으면 교과서에 뭐냐면 실려. 왜냐면 이제 대학가요제 전람회가 등장하는 것부터 봤고 그러고 나서 동치대를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첫 앨범이 딱 나왔잖아요. 그 기억의 습작. 추억이 있어요. 길을 딱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레코드샵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와우. 동네에도. 좀 시공간이 뒤틀렸어요 순간. 그죠. 플래시포인트. 지금 90년대에 여행하고 있죠 지금. 길에 이제 레코드샵이니까 그 스피커가 밖에 당연히 내놓고 최신 음악을 막 틀잖아요. 처음에 알죠? 첫 도입부. 이제는 아까부터 잘 따라하시네. 뭐야? 이제 그 딱 나오는데 순간 약간 내가 머리를 빡 맞은 느낌 있죠. 그런 노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제가 인생에. 하여튼 진짜 엄청난 팬인데 이제 너무 자기 재생산이 근데 또 그 사람의 캐릭터니까 그 사람의 음악 색깔이니까 이제 당연히 다 이해되고 너무 좋고. 그렇죠. 그거를 뭐 변화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말이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적당히 변주를 잘해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권진아가 잘했다. 이야기하려고 제가 90년대 여행까지 갔네요. 시간 여행까지 한. 네. 김동률님 신작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언제 나올까요? 그래도 가끔 내시면 또 들으면 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잘 만드니까. 사실 그런 불안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의 곡을 들었을 때 내가 느낄 감정이 예상 외에 있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안전하긴 해. 그게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 레전드를 듣는 이유고 귀하게 되죠 거기로. 네. 귀해졌. 내 귀라는 표현까지 써줬다. 근데 이제 그런 독보적인 존재들은 사실 뭐 이런 잣대를 대는 게 좀 의미가 없긴 해요. 이소라, 김동률 이런 사람들 뭘 재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사실 진짜 재밌네. 원래 이런 음악 토크도 되게 좋아해서 가요 약간 저도 가요 매니아여서 옛날 가요부터 시작해서 전 더 마이너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현대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영화 음악 얘기하면서 클래식 너무 약해. 아니 저도 클래식 자체를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화 음악에 참여한 현대 클래식 그런 음악가들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듣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저 듣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썰을 풀어주면 나 잘 들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또 코너 여지가 생겼네요. 네, 저는 막스 리히터 너무 좋아하고요. 네. 거의 막스 리히터 음악 감독님 때문에 막스 리히터가 음악 감독을 한 영화를 찾아서 다 볼 정도였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컨택트가 대표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디스커넥트라는 영화도 좋네. 있었고 그런 몇 개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컨택트 음악 되게 좋죠. 한스 짐머는 의도하지 않게 보시다 보면은 자꾸 이거 한스 짐머 아니야? 그럼 한스 짐머일 때가 많은데. 스나이더 컷도 한스 짐머 아니에요? 아닌가? 정키의 엑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니 조스 웨던 거는 그런데 네. 지금 스나이더 컷은 다시 한스 짐머가 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에게 한스 짐머 레전드는 사실 그거였어요. 그 글래디에이터. 한스 짐머는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한스 짐머가 한 작품들 다 보면 다 납득이 가. 원더우먼 1984 했고 이번 거는 앨범에는 안 뜨네. 아 그래요? 아, 아무튼 근데 뭐. 포함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 원더먼 1984를 통해서 다시 한스 짐머가 돌아왔다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네. 덩케르크하고. 네. 덩케르크는 사실 음악이라기보다는 아니 그건 앰비언스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느낌이죠 거의. 네. 아 저는 뜬금없지만 계속 전 그래서 논란과 그 음. 짐머의 만남을 좋아해요. 왜냐면 한스 짐머 가끔 그대로 두면은 음악 이상해질 때가 있거든요. 인스텔라도 한스 짐머인가요? 네. 음, 그런 음악 얘기도 좋아합니다. 영화 음악 얘기. 좋네요. 영화 음악 좋은데. 코너스 뭐든지. 코너. 그냥 다해 아주 그냥 다 해봅시다. 금요일에 빠지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약간 종합 버라이티처럼 이렇게. 네. 그렇지만 저희 기반은 이제 책이고요. 네. 책 얘기 이제 가야 돼. 오케이.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요. 송경화 작가님의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 이 책입니다. 네. 저자 송경화 작가님은 한겨레 기자세요. 그렇죠. 네. 출판사도 한겨레 출판사예요. 한겨레에서 밀어주시네. 밀어주는. 네. 제가 이제 그 책 날개 그대로 있는 저자 소개 멘트로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작가님 이제 1984년 전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서울대? 서울대에서 지리학과 언론정보 복수 전공? 잠깐만. 엄청 능력자셨네. 네. 2007년에 한겨레에 이제 입사하셔가지고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고요. 진짜 어릴 때 하셨네요. 근데 뭐 당연히 대학 졸업하면 이때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취직을 30 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네. 요즘 뭐 네. 네, 그렇게 15년 차 기자시고요. 이 정도면 이미 음. 자리도 다 잡고 후배들도 꽤 있겠네요. 네, 그럼요. 15년 차면 뭐 거의 부장은 아니고 무슨 급이죠? 몰라요. 왜 아는 것처럼 표정이. 그렇게 따지면 저도 국장인데 밑에 아무도 없어. 그만해요. 네.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에서 기사를 쓰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뭐 이렇게 이게 너무 웃겼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다는 건 뭐지? 약간 프로필을 적다가 마신 것 같은 느낌.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에서 기사를 썼고 갑자기 노란색 좋아한대.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기사 마감할 때 이분도 약간 고인물 같은데 백스트리트 보이스 노래를 듣는다고. 몰라요 이분들. 충격. 그래요? 전 이 이름을 여기서 처음 봐서 처음 들으면서 또 진짜? 와 이랬어요. 여기서 갑자기. 옛날 BTS 같은 그런 존재죠. 미국 아이돌. 불러보실래요? 노래는 몰라요. 오케이. 들으면 그렇지 이거였지 하는데 내가 불러보라고 하면 좀 뭐 그 정도로 그게 아니니까. 저는 오늘 자꾸 시간 여행 플래시 포인트 쓰지 말라고요. 갑자기 시간 여행 막 하게 되네. 너무 뒤로 가면 안 되겠다. 너무 뒤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옛날에 올폰 모르죠? 아이스맨 이거 몰라요? 저건 아실 거예요. 보이스투맨. 불러보세요. 보이스투맨 들어봤죠? 불러보세요. 불러보지는 못해. 그건 진짜 부를 수가 없어 그 노래는. 찾아볼게요. 보이스투맨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을요? 어. 다시 얘기해 보세요. 보이스투맨.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뭐 보이스 투맨? 네. 소년에서 남자로? 보이즈 투맨이구나. 보이즈 투맨. 오. 옛날에 진짜 전공의 히트를 기록했던. 알겠어.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88년에 결성을 했는데 저는 그때. 오케이.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고로 옛날에 무슨 노래였지? 머라이어 캐리랑 같이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거의 빌보드 20몇 주 막 이렇게 1위 했던 곡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 넘어갑시다. 백스트리트 보이즈 이야기하다가 지금 기사 마감할 때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듣는다고 하시고요. 네. 이 책 내용은
기자님이 이제 쓰신 약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창작을 통해서 소설로 이제 풀어내셨고요. 송가을이라는 이제 처음에 입사 1년 차인가 2년 차 정도에서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총 챕터가 16개의 챕터 꽤 많죠. 그리고 약간 다 단편처럼 맞아요. 다 사건별로 케이스별로 다 기승전결이. 네, 그렇게 딱 완결돼서 그 다음 회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라마적인 구성이죠. 화 에피소드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화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로 됐대요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JTBC랑 너무 어울리긴 하는데. 사실 또 이제 아까 저희 이거 녹음하기 전에 사전 토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제이님이 미스 안무라비랑 진짜 비슷하다. 맞아요. 톤도 좀 비슷하고. 네. 네. 미스 안무라비 대사 같은 것도 아예 나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특정 에피소드에서. 네네네. 아 그게 그거였나 그러면? 저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잠깐 볼까요? 저는 그걸 대조하고 판사가 아니었는데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검사 아니었어요? 여기서 판사는? 아니 여기서 배우는? 잠깐만요. 뒤쪽이잖아요. 김민정이라는 배우가 그죠? 맞아요. 여리여리한 캐릭터 맞다가 이제 좀 연기 변신을 위해서 그런데 검사네. 그렇죠. 응. 딱 그 352페이지 이거 말하는 거죠. 부장님 방금 하신 말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이거 이런 거 아니, 이런 대사? 저는 그거 몇352 페이지입니까? 그 인용하는 문구. 밑에 정의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저 미사물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이 툰지 이 말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너무 겹쳐 보였다 이거예요. 네, 뭐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사무라비 오케이. 대조하고 싶었지만 저는 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느낌, 뭐 네. 비슷한 건 맞고요. 네네. 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뭐 미스 안무라비는 당연히 뭐 판사가 주인공이긴 하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그렇죠. 이 소설은 이제 송가을 기자님이 이제 주인공이시죠. 보시면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 다루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홍등가 에피소드가 사실 제일 충격적이긴 반전도 했어요. 있고. 저는 그래서 읽고 근데 의심했어요. 그 반전 보고 약간 피식하게 되지 않아요? 왜 어떤 피식이죠? 완전 그 반전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작품에도 다른 챕터에서도 그런 식의 반전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게 잘 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반전 때문에 씁쓸해지는 약간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약간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지 이렇게 끝날 리가 없지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그래서 약간 그 이 표지가 전 처음에는 좀 표지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노란색에 밝은 것 같은데 이 약간 살색을 핑크 다크 톤으로 잡아가지고 사람이 약간 화장을 과하게 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표정이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 실제 이 표지 디자인에서의 이 여성 캐릭터도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게 사실 여기 전체적인 문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톤이 밝은 느낌이 당연히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특정 얘기가 가면 갑자기 약간 썩소 또는 피식인데 약간 좀 씁쓸하게 웃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홍등가 에피소드에서 그 남자친구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좀 반전인데 좀 더 충격적인 느낌은 뭐냐면 반전이 아니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나오고 저는 최근에도 그런 그 홍등가나 룸살롱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슈 같은 거를 이제 기사 그런 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은 안 터졌는데 곧 터지면 난리가 날 수도 있대요. 거기에 실제로 간 남성들의 비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사실 룸사롱에서 그런 도우미들을 사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그거는 이제 증거로도 엄청 많이 남아 있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서 다룰 때는 특정 사건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쪽을 이제 취재를 하고 실제로 조사를 하면은 그 약간 옛날 기사죠 그거. 최신 기사도 그래요? 네네. 그 저도 몇 년 전에 봤던 기사 그것도 아마 한겨레 21인가 거기서 나왔던 기사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사님 쓰신 그런가? 거보다 대박이겠다. 찾아봤는데 그런가? 제 기억에는 한겨레 21이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비슷한 취재가 있어서 저도 좀 봤는데 남성 직장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간다고. 진짜 돈 모아서 가고 개 부으면서 가고. 맞아요. 그런 자본이 기사 저도 엄청 본 적이 투입된대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맛을 보면 못 끊어가지고.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가 돈 모아서 가고 그러다가 막 카드 쓰고 막 그쵸, 빚 내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럼 영수증에 이상한 이름 써 있는 거죠. 비율이 하여튼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재된 게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실제는 어때겠어. 그리고 거긴 대부분 오프 더 레코드를 사용할 정도로 이제 딱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얘기가 생각나기도 해서 이런 게 더 이상 반전이 아니게 현재 2030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네. 그리고 저는 이 정치에 대한 약간 씁쓸한 비판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다 보면은 약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주제는 지금 현 정부의 이슈들을 다뤄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소름이었던 거는 일본 방문한 그 케이스 있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가지고. 그렇지. 그것도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뭐 위안부 문제나 그리고 뭐 그때는 위안부 문제는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노동하시러 끌려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후대의 이야기고 그분들을 모시는 이야기 되게 슬프고 되게 한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적으로 풀다가 근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그런 남성들의 문제는 이게 지금 정확히 현 정부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생각이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러네. 되게 센치한 태도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을 보면은 되게 냉정하지. 그런 거지. 좀 맞아요. 거기서 되게 저도 그런 포인트가 되게 좋았고 사실은 되게 인간미 넘치는 소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딱 보면 첫 보여요. 에피소드도 그렇고 그렇죠, 한복. 첫 에피소드에 그 아이 한복을 그 훔친 그 엄마의 결국 나중에 그게 이제 마지막에 또 약간 인클루지오? 내가 또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 막 이래. 인클루지오 네, 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인간미가 있는 소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굉장히 딱 그리고 굉장히 건조하게 들어가고 네, 맞아요. 뭐랄까 잘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고요. 저도 그리고 그런 톤이 이 소설에 되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이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안부 그 에피소드도 와, 너무 잘 가다가 너무 잘 가는 거야. 너무 훈훈한 거야. 그래서 불안했어. 왜냐면 그 약간 그러니까. 뒷부분이잖아요. 이제 알겠어. 이 작가님이 이게 딱 이 겉표지야. 겉표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해도 될 것 같아. 이 책은 이 태도예요. 딱. 그래서 엄청나게 약자나 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감정은 되게 풍성한데 윗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남성 서사의 그 중심이 됐던 인물들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태도도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그쪽 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위안부 그 프로젝트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공무원들이죠. 그렇죠. 공무원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저도 살짝 느끼고 있는 저희 앞선 세대의 그런 민주화 운동이든 뭘 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실 가장 큰 회의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이님이 여기서 지금 그냥 약하게 이야기한 거겠죠. 그 반감은 사실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미 뭐 우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봤지만. 네. 정치 팟캐스트 하는 건 아니죠? 아니야. 네, 하여튼 아니 그런 이야기도 사실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네. 저는 특정 책이나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반가움이 있었어요. 딱 그 지점을 건드려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네. 진짜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디테일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질문이 강조는 안 하셨는데 저한테 남는 건 대체 정의란 뭘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인간은 대체 뭘까? 위안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인간은 정의로울까? 이게 확 다가올 때 사실 마지막 가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포인트에서 이미 대답이 나와요. 불완전한 정의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좀 울컥거림도 있네요. 이거를 그냥 에세이나 인문학 서적으로 이걸 꼬집으려고 하면 한없이 방대해지거나 그쵸. 냉소 비판 이런 걸로 어쨌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소설로 상상의 어떤 창작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로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거기서 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누가 막 설교하고 막 가르치려 들고 이렇게 되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만큼 와닿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는 뭐 탈북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네, 북한 여공들 이야기들까지도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진짜 스펙트럼이 넓어요. 거의 안 다루는 사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15년차 기자시고 여러 부서를 또 다니시면서 경험도 많고 하니까 정치, 사회, 경제면 그러니까 근데 한겨레에 계셨어. 그러면 뭐 사실 중심 부서에서 계셨던 거여서.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의 작가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현직 기자시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또 좀 묘한 지점이 있어요. 뭐 여기서 지금 그 추천사를 쓰신 장강명 작가도 사실 기자 출신이시고, 그렇죠, 맞아요. 뭐 출신은 충분히 많이 있고, 뭐 김훈 그렇게 따지면 뭐 김훈 작가 이런 분들도 기자셨으니까. 근데 현직 기자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책을 소설을 낸 경우 거의 드물지 않나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더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은 작가님이 계시지만 기자였지만 작가로서의 세계관은 그냥 작가로서 약간 독립된 느낌이 좀 더 지금은 강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뭐 대작가지 뭐. 대작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자기 필드에 대한 얘기를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더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염려되는 거 있긴 해요. 저는 그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취재를 하고 경험을 한 이야기를 소설로 재구성하는 거에 대한 사실 저는 불편함이 사실 있긴 해요. 아, 윤리적 지점에서 이거 다 검사 맡았나? 라는 게 사실 있어요. 저는 그게 아무리 저는 약간 그게 불편할 때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거대 서사 얘기할 때는 조금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저는 정치인 얘기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은 강도가 세면 셀수록 별로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서부터 살짝 세모 주황색 불이 켜지냐면 연예인 서사 나올 때부터 약간 주황색이 켜져요.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우리가 침범할 권한이 있을까? 그리고 재구성할 권한이 있을까? 그 일반인 얘기부터 의사들이 자기 환자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전 X거든요, 사실. 그래서 살짝 퀘스천은 있는데 믿어보려고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 모든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및 사건 등은 작가가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근데 전 이 말을 사실 싫어하긴 해요. 왜냐하면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팩션인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취재한 게 거대 기업이 다뤄진 것만이 아니라 개인사가 너무 많잖아요. 전 그래서 약간 염려스러운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문학계에 그런 사태가 있었죠. 좀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 작가가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이제 제이님이 말했던 것처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일단 그 윤리적인 그런 지점들을 잘 피하고 철저히 창작으로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작가님밖에 모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믿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한 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는 어느 소설인가 보고 되게 마음이 편했던 게 써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경험하고 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과 지명은 가짜 이름 가명이고,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정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사람을 대상화할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알렸다. 그리고 참 또 주석에 달려 있어. 어떤 사건은 달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배려는 물론 이 작가님을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니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일반 모든 출판물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장강명 작가님 같은 경우가 그 소설에 주석을 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고, 이 송경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의 말에 이런 언급을 하시긴 했어요. 팩트로만 채워야 하는데 이제 뭐 자기 기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취재 후 후기나 기자 수첩처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팩트로만 채워야 하는데 하나 쓰다 지쳐 포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픽셔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소설이란 단어는 내게 자유를 줬다. 그렇게 경험을 소재로 작가적 상상력을 왕창 보태 한 편 한 편을 썼다. 이렇게 언급은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아까 이제 제이님이 얘기하신 대로 진짜 주석처럼 진짜 디테일하게 달 수 있는 거고, 이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분명히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밝히긴 하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염려하면서 읽진 않았고, 동의를. 그리고 이분의 태도가 글쓰기 태도에서 좀 믿음은 간 건 있지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겨레에 대한 신뢰가 또 있고, 사실 저도 있긴 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겠습니다, 작가님. 갑자기 의심하다가.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꼭 이 송경화 작가님의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로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그쵸. 때문에 문학계에서도 네, 사건이 아까도 커졌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맞아요. 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이 작품이 이제 드라마화까지 계약이 됐다 그랬잖아요. 오. 이런 거 하면 해보면 어때요? 가상 캐스팅. 근데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요. 진짜? 응. 한국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제가 갑자기 와 이렇게 약간 공격한 느낌인데? 오케이. 그러면 송가을 기자 누가 좋을까요? 몰라요? 먼저 해주세요. 따라해보게. 솔직히 나도 미리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럼 이러면 네. 일단은 드라마화하기 당연히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요. 네. 그리고 이미 챕터가 16화야. 16화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엔. 근데 이게 계약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쵸. 계약 단계에서 그러면 16 챕터로 만들어 볼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저는 사실 드라마화 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미스 함무라비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드라마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스 함무라비. 좀 미스 함무라비 드라마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서 좋은 드라마가 됐는데 그 곽정한 PD라는 양반이 좋은 PD인데 그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추노거든요. 지금은 추노가 밈처럼 그렇게 작용하지만 그때 초반에 추노는 진짜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너무 몰입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 곽정한 PD의 그 작품이 있어요. 추노 전에 또 하여튼 작품이 또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러운 작품이 이게 됐겠지만 약간 곽정한 PD 특유의 약간 오버가 있어. 미스 함무라비도. 맞아. 네네네. 그 약간 뭔지 아시죠? 약간 오그라드는 네, 그런 맞아. 거.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한국 드라마는 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드라마가 뭐 있었죠?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근데 사실 비밀의 숲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 아우. 네. 비밀의 숲은 그냥 작가도 안 조심 말해야 돼. 작가가 안 쓴 것 같다. 임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 네. 특히 1편은 뭐 그렇죠. 1편은 내가 보기엔 레전드죠. 1편은 비밀의 숲이 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쓰. 오케이. 종교같이 얘기했어.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책 특유의 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드라마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한국 드라마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라기보다는 드라마화 됐을 때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좀 희화화되는 면도 있어야 될 거거든요, 분명히. 제가 보기엔 희화 쪽으로 가겠죠. 그쵸. 이 여성 기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할 때는 확 건조하고 이렇게 가겠어요? 드라마를? 할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책 자체가 좋고 드라마는 어떻게 잘 만들면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천재가 등장해가지고 PD가 진짜 막 본 적 없는 그런 신선한 드라마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좀 드라마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더 많네요. 이거는 약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원작을 토대로 하는 영화에 대한 우려와 좀 상통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상 캐스팅. 저는 아까부터 지금 왓챠 넷플릭스 들어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좋아했던 작품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양극단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캐릭터들이. 저는 일단 딱 지금 떠올려지는 게 박은빈 배우님. 오케이. 바로 납득? 네. 저는 왜냐면 그분 연기를 여러 네네. 각도에서 봤는데 그 톤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최근에 좋아했던 작품 뭐 빈센조나 이런 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배우들 생각하니까 너무 한쪽 이미지가 세서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본인 거 안 꺼내려고 지금 일부러 아니 안 꺼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냐면 이게 내용이 왜냐면 그 영화 제목이 안 떠오르는데 약간 저는 살짝 보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떠오른 그런 박보영 배우님이 떠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작품 중에 네. 영화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막 취재하는 내용이 있는데 알아요. 제목이 나도 너무 기억이 귀여워. 안 나. 그래서 귀여워서 그 정재영 배우 나오고 그렇죠. 이 캐릭터랑 좀 안 어울려요. 그거는 이제 진짜 완전 완전 열혈 한국 스타일. 맞아요. 한국 스타일로 해서 이 센치함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박보영 배우님이 아직 안 그려져가지고
물론 배우님이야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저는 박보영 박보영 배우님의 더 배우님이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던 더 보고 이미지가 싶다. 네.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정리 잘했다. 네. 정리 잘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은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우, 적당한 우울함 같은 것도 좀 약간 보여줬잖아요. 저는 네, 아무튼 어우 찰떡인데요. 찰떡? 네. 이랬는데 진짜 박은빈 배우님 캐스팅되면 소름? 저는 사실 고아라 배우님 얘기하려다가 이거 너무 우려먹는다고 하실까봐. 아니야. 근데 사실 그 작품이 전 미스 하무라비를 재밌게 봤고 고아라 배우님이 딱 그 미스 하무라비의 그 중간 느낌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정의에 대한 투쟁, 그런가요? 일을 배워가는 그 씨름이 같이 있어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긴 했지만 그럴 리 없죠. 그냥 너무 겹쳐 그런 캐릭터가. 그렇군요. 네. 제가 곽정한 PD님을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봐. 표정이 되게 표정이 질색이 되네요. 사실 고아라 배우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당연히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저널리즘에 대한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소위 뭐 이제는 뭐 기레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가 돼버렸고 그쵸. 네. 근데 또 여전히 누군가는 그런 기자 정신, 태도 그쵸. 이런 걸 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으실 테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또 작년에 읽었던 같이 이야기했던 것 중 이제 우리가 잠깐만 뭐였지?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때? 네. 그런 책도 우리가 같이 그쵸. 이야기했으니까요. 약간 전통적 방식의 그런 기사 그리고 그 기사를 쓰는 기자, 그 기자들이 같이 있는 보도국 이런 느낌을 벗어난 매체들이 지금은 많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그런 시사적인 것을 다뤄주는 채널들을 좋아하고 후원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좀 넓은 맥락에서의 저널리즘을 생각을 하면은 전 되게 희망차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비판하고 있는 그 저널리즘은 레거시 미디어.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임 밸류가 높았고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던 채널들에 대한 비판은 지금 되게 강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실제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심해졌었고 그때 한국 기사들을 다 안 봤어요. BBC 봤어요. CNN하고. 너무 그렇죠. 그런 염증이 있었죠 우리가 다. 너무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사실 좀 세고. 어쨌든 그 레거시 미디어의 큰 과제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 언론 또는 진보 언론과 그런 구분과 상관없다고 좀 보여져요. 네.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한계 이런 게 굉장히 커진 상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는 필요하고. 그렇죠. 네. 결국 이 사이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 레거시 미디어의 자체 문법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집국이 독립되고 경영과 분리되고 이런 기본부터 잘 지켜지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도 회사니까 어떤 기자들 세계의 사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 맞아요. 그렇죠. 막 입사 막 몇 년 차 안 된 기자들은 막 그냥 막 다 묵살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실제로 그런 데가 많았을 테고. 네. 그리고 사주의 입김이 너무 센 그런 레거시 미디어도 많고. 옛날에 그 아십니까? 모일보 팟캐스트니까 상관없겠지. 뭐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세요. 중앙일보가 옛날에 홍석현 회장 그 막 한참 시끄러울 때 그 이제 그 검찰 소환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도열을 해요. 그 회장님 나 가시는 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폭들처럼 90도로 도열해서 회장님 힘내십시오. 이거는 거의 이거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네. 언제 그랬다고? 몇 년 전쯤? 되게 옛날이긴 하죠. 2000년대니까. 2000년대는 잘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아무튼 뭐지 그런 것도 저는 막 떠올려지는데. 근데 진짜 저널리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매체의 권한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권력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의 그 정보를 전달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그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레거시 채널들에 대한 사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온라인 소위 말하는 그런 신문 발행의 문제를 더 그러니까 온라인 신문 온라인 매체들에 대한 문제를 더 여겨요. 조회수에 광고 발목 잡혀 있는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지. 거의 물론 그게 레거시
그런 뭐라 그래요? 레거시 뭐라 그랬다고? 미디어. 미디어?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쪽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저는 온라인 쪽에서 그런 특별히 연예인 뉴스를 다루든지 화제성을 다루든지 할 때 나오는 그 기사의 질이 복붙을 넘어서 양산형 잘못된 기사들. 예, 좀 그런 근데 그게 또 조회수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저는 생기는 문제가 좀 그런 팩트 체크가 어느 뭐 팩트 체크를 사실 완전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가짜 뉴스가 이제 막 전파되는 게 사실 그런 뉴 미디어라고 부르긴 좀 오래됐지만 어쨌든 그런 온라인 신문사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 이 전반적인 가짜 뉴스의 흐름을 잡을 만한 역할들을 큰 의미에서 저널리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거나 그런 안 좋은 가짜 뉴스 같은 분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때 더 실망스러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본질인 것 같아요. 하나는 권력형, 쉽게 말하면 뭐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주의 어떤 그런 압력 이런 게 하나가 본질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방금 제이님이 이야기하신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요즘 시대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조회수 혹은 시청률로 그렇죠. 대변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네 그런 구조를 또 포털이 만들어 버렸고 네 애매해요. 그렇다고 회사를 먹여 살리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할 말이 없지 뭐. 맞아요. 그건 또 그렇다고 해서 기자 정신을 버릴 거야? 그러면 또 할 말이 없고. 그 두 개 사이에 우리는 지금 거기서 완전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디어가 유독 잘못했다고는 또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딱 사람들의 생각과 미디어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 혼란, 정치적 혼란, 비난, 뭐 2차 가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그냥 미디어가 담아서 보도를 할 뿐 미디어가 조장한 느낌은 안 들어요. 저는 사실. 아픈 이야기다. 그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놈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한 반영이지.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저는 미디어가 좀 더 주도하는 느낌을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매번 안 그래도. 근데 지금은 주도가 아니라 그냥 그놈이 돼서 서로 자가 복제를 하는 느낌이 알아요. 들어요. 뭐 끄떡하면 이상한 청원 올리고 그것도 그거 뭐 사람들 잘 보지도 않는 막 게시판 글 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끌어와가지고 맞아요. 일각에는 이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러면서 막 논란 이렇게 불을 지피고. 맞아. 근데 그거를 저는 그런 온라인 아까 기사들을 약간 비판을 했는데 그 조회수가 높다? 거기 누가 걸린 걸까? 아 서민들이 선량하고 양심 있고 정의로운 서민들이 그걸 클릭했다? 막 누구의 사생활이 막 다 들통나는 그런 이야기들. 전 그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프레데터가 돼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꼴이 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의나 이런 기준들이 모호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뭐 항상 전 더 악화됐다고 보고 싶진 않고 그냥 지금 시기가 딱 혼란스러운 시기에 미디어들도 난리가 난 느낌. 그러니까 더 슬픈데? 너무 총체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 탓할까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악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 이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뭐 가장 가깝고 지금도 존재하는 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가짜 뉴스의 그런 지식의 재생산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네 한숨 나는 얘기밖에 없지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래서 사실 좀 다른 생각을 한 게 저는 옛날에는 저널리즘이 팩트 위주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있는데 전 거기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최근에. 네. 너의 방향이 뭐냐. 코로나 백신의 예를 들어서 위험성을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는데 해서 뭘 원하는 건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우한 지역 중심으로 첫 1차 이제 감염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불평 또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를 묻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내용들은 정신이 없긴 해요 사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가장 감명받았던 기사는 기사라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뉴욕 타임즈의 정확하지 않은데 타임즈의 그 전면 표지 디자인에 감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죠? 거기 그 유전자 정보를 매핑을 다 올려버렸어요. 그 소위 말하는 연구진이 발표한 거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도한 건 뭐냐면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검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맵은 여기 다 있다. 전 세계에 또는 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타임즈를 보고 있는 사람들,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빨리 백신이든 조사를 해다오 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광고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지면에다 그걸 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 멋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저 가장 크게 이건 좀 우픈 이야기는 BBC에 출연. 아니 대체
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BBC에서 자막을 돌려서 이제 번역을 해서 봤던가 지금은 아예 BBC에서 한국 알아요. 지부처럼 해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쪽을 믿게 됐을까라는 좀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또 치열하게 고민하며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성장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네. 그게 뭐, 이 책에 실린 내용이지 않을까. 예, 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책으로 연결하면. 네네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그래서 책의 중요성이 더 좀 부각이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또 정말 비슷한 고민으로 스트레이트 그 기사 포털에 걸리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주간지를 하나 구독을 시작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도대체 뭘 심층 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한테 생긴 거죠.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잘 해주고 계실 거예요. 아, 네네. 눈 밝은 독자들이 그런 기자 혹은 작가의 기사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같고요. 독해하면서 그걸. 네. 전 그런 의미에서 막 최근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나 아니면 그 알은 워낙 좋아했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물론 이제 비판 받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모든 걸 담아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충돌시키고자 하는 그 정의의 문제만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대한 얘기만 한다든지 비리에 대한 집중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그냥 계속 지켜가는 게 저는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너무 막 어쩔 수 없는 조회수나 클릭수, 막 광고 이런 거랑 연관됐을 때는 어떤 미디어든지 몰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팩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몰락일 수도 있고 정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전 그냥 각자 책임을 지는 영역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일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지금은 그냥 누가 그 깃발을 잡냐가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서 결국은 독자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 똑같은 언론 개혁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체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언론을 어떻게 개혁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경영 개입을 하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개혁을 누가 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저는 아니 뭐 그럼 이제 뭐 정부가 광고비 가지고 광고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쪼여요? 방통위에서 뭘 지침을 더 막 해?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최대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지. 그래서 저는 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죠. 또 언론 개혁을 말하고. 개혁을 하려면 건드려야 되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니까. 기자들은 기사로 싸우고 싸움을 걸고. 네. 우울하지만.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정리를 살짝 하면 방금 뭐 저희가 미디어에 대한 얘기나 그런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갑자기 거리도 저는 그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느낌은 들고요. 네. 대신 이제 각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 작가님 같은 기자님들은 계시다는 건 저는 믿고 네. 전 최근에 저도 쿠팡 믿어요. 사태 관련돼서는 그 MBC의 스트레이트 너무 큰 도움을 받았고 너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씨름들과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저는 조명들은 소위 말하는 이런 탐사 보도에서 이제 대부분 드러난 거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갑자기 그럼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거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는 걸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의 길을 계속 가시면 좋겠고 그거에 따른 우리 시청자 또는 구독자 또는 구매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무 채널이나 보지 않고 좀 진지하게 내가 사는 게 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는 하는 사람들 얘기를 또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매 또는 구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서 저는 너무 그렇게 어둡게는 안 보지만 시절이 어둡다 우리 시기가. 네, 저도 동의합니다. 탐사보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기서도 그 탐사보도 팀에 가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송가을 네, 기자님이 1, 2, 3부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재밌어요. 그 재밌는 게 그 뭐냐면 처음에 그 탈북자 아이템 잡아서 가실 때 그 약간 그 뭐랄까 그 데스크 보도국의 보도국이래 그 편집부 어쨌든 기자 세계의 약간 단면을 살짝 보여주잖아요. 뭐하지? 그래서 이제 외신 기자 이제 보고 이거 좋은데 그래서 기획서 내가지고 하니까
오케이 송가을 가봐 막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 이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사실 많이 봤잖아요. 이 아이템 어떻습니까? 막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진짜 그렇게 할 줄이야. 그러니까 너 가봐 막 이런 거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아 진짜로 그렇게 하는구나. 갔는데 전 처음에 그 브로커 만나가지고 갈 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니까 아니, 저 정도밖에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막 가. 납치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보내. 근데 또 가.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성 기자님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그 실제로 혈혈 단신으로 북한 여공들 만날 때는 응. 여성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보낸 느낌 있잖아요. 난 이게 아니 무슨 그렇게 무책임하게 참 고생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게 저는 이게 아니 그 방식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그렇지.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자꾸 막 주거지 침막. 전 이게 얼마나 근데 또 기사를 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때 영화가 문제야. 영화가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스포트라이트 이런 거 보면 멋있잖아. 엄청 막 전략적으로 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아마 일단 짜고, 네가 가. 일단 네가 가고 조심하. 근데 조심해. 안 못하겠으면 그냥 와. 그리고 몸 조심하고 너무 부담 갖지. 그 누구야 동기가 많은데 맞아. 그거 왜 보내는 건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일선에서 현장에서 진짜 또 뛰시는 분들은 진짜 고생 많으신 거. 네. 또 그 현장에서 진짜 답이 나오고. 그렇죠. 네. 네. 마무리할까요? 하다 보니까 또 재밌게 이야기했네. 저도 약간 대화하기 전보다 대화 후가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책에 대해서 네. 약간 옛날에도 저도 이거 쭉 진행하면서 어떤 책은 좀 약간 힘들어하는데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제 재밌게 읽었지만 또 영화도 그렇고 근데 막 수다 떨고 나서 약간 더 좋아진 케이스도 되게 많았어요. 전 딱 그 포인트가 이 2030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의 정치적 사건을 같이 담았다는 게 저 그 마음이 담긴 책들을 좋아하나 봐요. 시선이나 마음. 이 편도 나올까요? 드라마가 잘 되면. 아니 미산 무라비가 안 나올 소설. 그렇지. 왜냐면 이거를 나 이제 작가로 쭉 가야겠지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포부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따로 언급은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유석 판사님 같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이미 자기 분야에서 그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다가 소설을 에세이도 쓰고 또 막 그랬지만 소설은 또 처음 그렇게 쓰신 거라서 그분은 사실 계속 에세이 작가로서의 어떤 느낌이 있는 분이었고 근데 이분은 뭐 처음부터 작가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작품을 딱 썼는데 자전적으로 기자의 이야기로 소설을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더 연속성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기자님의 에세이를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직업 정신에 관련된 거나 그런 씨름들이 보여요. 요즘 그런 그런 출판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물론 소설은 계속 쓰셔도 되는데 전 이 소설을 쓰게 되는 실제 기자님의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 책의 순기능 같고요. 네. 저는 또 반대로는 그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다른 기자들도 많이 할 수 있으니 이분은 아예 소설로 딱 그렇게 소설로 얘기할 잡는 것도 저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직 기자가 쓴 일종의 사회파 어떤 추리는 아니지만 사회파 소설 같은 느낌의 이런 것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전례가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제이님의 의견에도 동의. 이분의 에세이도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15년차 기자시면 뭐 글은 뭐. 네,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뭐 누가 그러면. 이분이 마음 먹는 거에 달린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더 자리를 잡은 건 정의란 무엇인가를 자꾸 질문하는 느낌이 들었다. 기자의 순기능. 뭐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빼빼로 훔친 아빠 얘기할 때 이 기자님,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서의 이 송가을 기자님이 너무 이입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선배인가가 뭐라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거 다 그렇게 말한다고 범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근데 전 그런 포인트에서 여기서 질문하는 게 진실을 전하는 거
그 정의를 이렇게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사실은 복잡한 일인지 단순하게 어떤 사건을 그냥 팩트만 나열한다 그래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이입해도 안 되고 입 안에서도 안 되는 그 어딘가에서 저는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정의로운 마음은 뭔가라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전 마지막에 뭐 세월호 얘기도 나오고 전 대통령 얘기도 등장을 하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다 담겨져 있을 때 저는 이게 근데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똑같은 관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의 그다음에 생명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전 그런 측면에서 이상하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남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거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 이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힘들어했잖아요. 그 입도가 약간 높은 측면도 있고. 근데 이분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밸런스가 잡혀요. 그 음. 이입의 어떤 그런 정도가. 그런 점도 저는 되게 좋았고. 슬프게 이 조절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또 맞는 거죠. 음. 기자로서의 어떤 프로페셔널인 거죠. 맞아요, 그게. 사실. 네. 그게 스스로 밸런스가 잡혀야 본인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안 되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성장 소설 같은 느낌으로 네, 보여주는 면도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송경화 작가님, 네. 한겨레 현직 기자님이죠, 기자님이시기도 네. 하고 고도일보 성가을인데요라는 이 소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